저도 코인을 하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코인은 사실은 법률상 개념이 딱 하나의 법이 있기는 해요. 가상화폐 거래소도 1억을 돌려줘라는 이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네. 난 권리만 있는 거잖아요. 은행에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실 그 네 군데 거래소는 보이스피시 자금의 세탁은 거의 이용이 안 돼요. 이제는 변호사의 재테크 1탄 주식편에 이어서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을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두 분 뭐 다 해보셨죠? 그쵸? 네, 해봤죠. 네. 박정호 변호사님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하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변호사 치고. 그쵸, 변호사 치고. 네네네. 언제 하셨어요? 2016년도쯤에 고객사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한참 탁 타오르기 전이 2017년 전에. 그쵸. 그쵸, 한참 16년 초 그것도. 예. 그래서 너가 부자구나. 무슨 소리예요? 그때 가상화폐 쓰면 부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그 저도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전 주식도 잘 몰랐었어요.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사봐야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그쵸. 네. 일 때문에, 순간 일 때문에. 네. 근데 안타깝게도 2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럼 그 당시 얼마였어요? 제 기억에 한 300, 400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나는데 300에서 600 이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이면 한 10배 오르긴 했으니까 한 200 정도 그래야 되는데. 더 샀어야 됐네.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것도 20만 원을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이제 한 뭐 만 원씩 사고 그거 그 다음에 또 까먹을 때쯤 되면 다시 한번 사보고 뭐 이런 식이어서 가지고 이렇게 뭐 금액 자체는 높진 않은데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 전 재산을 넣었으면 그랬으면 이제 제가 아마 대표 변호사가 그거랑 상관없죠. 되게 야망이 있구나. 아니 나 못했으니까. 야망. 대박. 변호사님도 그러면 저는 이제 박정호 변호사님한테 그런 게 있어? 뭐 가상화폐라는 게 있어? 얘기를 듣고 되게 뒤늦게 산 편이에요. 2017년 그 광풍 불 때쯤에서 이제 조금 샀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에 거래소 폐쇄한다 그래가지고 다 거의 다 날렸다가 그래서 그냥 앱을 지웠죠. 앱을 지우고 있다가 2020년, 2021년에 또 그거 갖고 있니? 라고 해서 그때 앱을 부랴부랴 깔고 근데 그때 앱을 까니까 그 뭐 본인 인증을 하고 이런 게 또 되게 애먹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OTP도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한참을 막 알아보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래도 잃었던 거를 거의 회복했더라고요. 보유만 했었다. 그렇죠. 박정 변호사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없고요. 저 이제 결혼 준비할 때 팔았고 이제 참고로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넣었던 건 2017년도. 근데 이거 적금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일정에 얼마씩 이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월마다 넣다가 2018년 떨어질 때도 넣었었어요. 그냥 사실. 넣자. 심지어 그때도 넣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년도 됐을 때 이건 답이 없구나 도저히 싶어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안 넣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랐을 때에 사실 저는 계속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좀 돈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다 팔았습니다. 플러스긴 했겠네요, 그래도. 그게 떨어질 때도 17년도에 또 워낙 높을 때 사서. 네, 그때 저 알고 있어요, 많이 근데. 사고 이렇게 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벌긴 했어요. 조금. 플러스긴 한데. 네, 플러스 한 1, 20%? 그 조금이 아니지 않나요? 많이? 아니, 코인 뭐.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이긴 하네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액수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았으니까. 않으니까. 가상화폐, 뭐 코인하고 그냥 동일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코인이나 가상화폐나 뭐 같은 걸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식도 실물 거업좀 회사가 버젓이 있잖아요. 저도 코인을 하긴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코인은 사실은 법률상 개념이 딱 하나의 법이 있기는 해요. 코인이 뭐다라고 정의하는 게 원래는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법령 개정될 때 사실 시행을 최근에 한 거고 개정 자체는 작년에 됐는데 이제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특금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특금법 2조 3호에 보시면은 가상자산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전자적 증표. 네,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쉽게 말해서 파일이다. 파일. 컴퓨터 파일이다. 네네. 증표하면은 옛날에 그 고구려 시대 때 막 거울이나 뭐 이거 쪼개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 개념이에요. 사실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의한 건 아니고 파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자니 뭔가 이 특성을 나타내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증표. 증거가 되는 표.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가상자산이라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설명하면 좀 길긴 하지만 거래와 거래를 확인하는 이게 체인이거든요. 이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이 코인 자체가 이제 법정 화폐가 된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취급하고 물건. 있고 제 엘살바도르? 중남미에 있는 나라죠. 네, 엘살바도르.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쨌건 법정화폐로 인정을 해버렸고 그래서 적어도 엘살바도르 안에서는 이건 화폐로 취급이 되는 거죠. 네. 코인이라는 게 실물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코인을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저도 처음에 좀 이상했죠. 그쵸, 이상했죠. 맨 처음 눈에 보이질 사실 때. 않으니까. 네, 네. 맞아요. 이거를 뭔가 사셨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샀어요. 코인이 딱 들어왔잖아요. 하긴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네요. 된 게 맞나? 네, 된게 맞나? 맞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념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걸 왜 돈을 주고 사냐? 왜냐면은 사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고 싶기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네.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비트코인을 흔히 말해서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금을 사잖아요. 네. 근데 금이라는 게 사실 쓸 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먹겠어요? 뭐 뭐라 그러네. 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반짝반짝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예쁘진 않아, 사실. 억지로 차이점을 찾자면. 그러니까 되게 유사하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쨌건 이제 금이 왜 비싸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달러도 가치가 변하고 원화도 가치가 변하지만 금은 그대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낮아질 때 금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는 자산. 근데 비트코인도 이미 이 비트코인에 있는 전체 시총이 이제 그 조단위가 넘은 지가 한참이거든요. 네. 한참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처음에 조단이 넘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이 그때부터 진지하게 사람들이 이거는 금과 같이 어떤 안전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이제 오르기 올라가고, 시작하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요거를 나도 사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점점 사고 팔고 하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그쵸, 이 가치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비트코인 자체가 어디 쓸 데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기 때문에 나도 사고 싶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낸 어떤 상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 또 만들어낸 결과적인 산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금도 시세가 막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네네. 뭐 자료 화면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근데 금은 글로벌에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있고 다 있고, 코인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여기서 거래가 되고 저기서 거래가 되고 하니까 이 가치가 나오는 거죠. 사실 코인 가지고 뭐 할래?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너 금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팔 수가 있잖아. 코인도 팔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아까 엘살바도르 이야기 나왔지만 이게 화폐가 되는 순간 적어도 우리나라 법률 하에서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화폐가 되면 과세가 없으니까. 네,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내년부터 시행인데 세금이 실제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제 물건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네. 환갑을 상값으로 빼면 차익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차익에 대한 과세를 네. 하는 개념인데 이게 외환으로 본다고 하면 환차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청원도 올라가죠. 엘살바도르가 이걸 법정화폐했기 때문에 이거는 외화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청원이 올라갔고 기사도 꽤 됐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럴듯한 논리네요. 세계적인 추세는 어때요? 이거를 화폐로 인정을 하려는 나라가 뭐 앞으로도 움직임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냥 싶어요. 자산으로 이제 거의 굳혀져 가는 네, 느낌이다. 그거는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중국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외화에 되게 취약한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이 확 빠져나가면 외환위기 우리나라 때.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이 외환을 통제를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정말 외환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건 언제든 전 세계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나갈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은 해요. 자산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쵸. 네, 그건 있는 거죠. 거래 어떻게 해요? 가상화폐는?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님? 일단 국내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은행 계좌 네네. 없이 하기 어렵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죠. 네, 네네. 맞아요. 그리고 거래소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코인원, 뭐 빗썸, 업비트, 코빗 뭐 이런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제 은행 계좌랑 연동을 시켜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파는 거죠. 방식은 주식이랑 뭐 차이 없죠?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은. 거의 똑같은 거 네. 같고요. 네, 구체적 따지면 차이점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틀에서 큰 틀은 하는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래소가 제일 좋아요? 그건 저희 고객사들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빗썸을 썼다가 빗썸에서 농협 통장이 있어야 된대요. 이제 맞아요. 바뀌어가지고 농협 통장을 또 만들려고 하니까 이 통장 만드는 게 또 빡세져가지고 맞아요.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업비트는 그 K뱅크인가요? 그쵸, 예, 그 지금 인터넷으로 K뱅크. 만들 수 있는 맞아요. 거 훨씬 쉽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여러 군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생겨난 거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거래소다 보니까 거래소가 망하면 네. 내 돈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아예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어쨌건 금융당국의 입장은 되게 명확해요. 금융상품이 아니니까 우리는 보호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 의무가 없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르겠으니 이거 투자할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하고 떼이건 말건 그건 알아서 감당해라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입장이에요. 리스크를 감당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식 대표님이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뭐 저희 둘이 이제 들어가서 막 거래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원식 대표님이 이제 우리 회사 파산할래요 하면은 저희는 그럼 내 돈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그 파산한 데서 알아서 찾아가라. 이런 구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보통 파산이라는 건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파산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변제받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은행도 마찬가지긴 해요. 우리 근데 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 5천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은행이 망했을 때 파산했을 때 보호를 받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그렇죠. 해주는데 코인은 아예 그게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1억을 넣었어요. 거래소에 1억을 넣었어요. 제가 은행한테 1억을 돌려줘라는 권리가 있는 거고 가상화폐 거래소도 1억을 돌려줘라는 이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네. 나는 권리만 있는 거잖아요. 은행에 줄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일단 신뢰가 은행은 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은행은 금융당국이 이제 그 감독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설령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한데 아까 김종훈 변호사님 말씀 5천만 원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이제 보증을 해주는 국가가 그거네. 정확히 예금보험공사인데 하여튼 네. 그런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정해진 통장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코인 했었을 때는 아무 통장이나 막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거래소마다 통장도 정해져 있고 내 이름 아니면 안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보호 차원에서 뭐 그런 건가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과 보호 차원이 맞아요. 그게 흔히 이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라 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네 군데는 이미 받은 상태고 이제 다른 곳이 이제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1억을 넣었어요. 이제 원식 거래소에 원식 거래소 대표님이 나 이번 달 급여를 9천만 원 찾아가겠다. 그 급여를 받았어요. 9천만 원. 그럼 남은 건 1천만 원이에요. 내 돈 1억이 내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요구를 했고 은행이 거래소에 이제 그런 걸 한 건데 이제 요구를 한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보이스피싱 문제도 사실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계좌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제 그 좀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제가 1억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 거래된 은행의 다른 계좌에 이 1억을 반드시 예치를 하게 해놨어요. 마음대로 못 쓰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군데 거래소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제가 1억을 넣는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건 다 원식 거래소의 자산이 맞는데 이거를 접근 자체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원식 거래소 내에서. 딱 보호가 되는 거네요. 가상화폐 적어도 이제 함부로 못 쓰게 하는 계정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소위 먹튀 못하게. 그쵸. 네, 맞아요. 그게 첫 번째이고 이제 은행하고 이제 명의인이 같아야 이제 입금 처리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금 세탁 위험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 실제 예전에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식 거래소에는 제 계좌에 넣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도 입금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그걸 딱 빼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범죄에 악용이 될 수 네, 그래서 입금을 할 때도 제 계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다른 사람 계좌라든지 다른 은행은 거래가 안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그 네 군데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세탁은 거의 이용이 안 돼요. 이제는 네, 왜냐면 그게 번거롭거든요. 다른 거래소로 하면 되니까. 코인 전문가네요, 진짜. 아니요. 진짜. 네. 거의 저희 청천에서는 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콧바. 알겠습니다. 변호사분들 코인 어떻게 뭐 박정환 변호사 얘기는 많이 저희가 들었는데 다른 분들도 뭐 많이 하시나요? 쏘신 것 같아요.